이 피렌체에서 중세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 단테였습니다. 사랑이 속삭이는 대로 그 사랑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중세시대 사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직 신만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할 뿐이었어요. 단테의 그 달콤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중세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초반에 트로이카가 나타났습니다. 피렌체에. 건축에는 브루넬레스키, 조각에는 도나텔로, 그리고 회화에는 마사초였습니다. 이 마사초가 어떤 인물이냐? 너무 위트가 넘치고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중세 시대에 아담과 이브를 저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화가는 잡혀가 죽습니다. 왜? 신성모독을 범한 거예요. 무엇을 주목한 거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시선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사초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겠다는 마사초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르네상스의 세계로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인 르네상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르네상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이 도시입니다. 르네상스가 탄생했던 르네상스의 고향 피렌체입니다. 이곳에서 1500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흑사병이 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원래 1348년도에 흑사병이 강타했다가 1500년에 다시 이 패스트균이 다시 이 도시를 공격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큰 피해가 나지 않자 이 피렌체 시민들은 그 질병이 물러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에게 이 문짝 하나를 지어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르네상스는요, 이 문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짝. 피렌체 가시면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앞에 있는 성 세례요한 세례당인데요. 이 문짝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이제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최고의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작품, 이 문짝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501년에 성 세례요한 세례당 청동문 제작 경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기베르티라는 사람과 브루넬레스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청동과 똑같은 크기가 부여됐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짝 패널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작품을 제작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치열한 경쟁 끝에 이 두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기베르티의 작품이고요. 오른쪽 작품이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장이라면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데요. 한번 심사평을 내려주시죠. 어떤 작품이 더 좋습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예쁜데 예? 왼쪽이요. 왜 왼쪽이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필링? 아, feeling. 예. 예,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른쪽은 좀 이렇게 화면이 너무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너무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기베레트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원근법에 볼 때는 오히려 더 브루넬레스키 작품이 더 뛰어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기베르티가 이기게 됩니다. 경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 21년간 이 문짝 하나만 만듭니다. 21년간 문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정문 문짝 하나 만드는데 21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렌체 정부에서요. 이 한 사람에게 21년간 지원을 해준 겁니다. 21년간 이 작품을 하나 정말 탁월하게 만들어봐라. 자, 이 기베르티는요, 이 작품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자기 문화에 보시는 것처럼 도나텔로, 마설리노, 미켈로쪼, 우첼로, 고졸리, 폴라이올로라는 이런 탁월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자기 문화에서. 이 문짝을 21년간 만들면서 동시에 사람을 길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렌체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문짝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렌체 정부에서 야, 너 너무 잘 만들었다.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쪽 문. 이게 동쪽 문인데요. 동쪽 문 원래는 북쪽에 있는 거 바꾼 겁니다. 근데 자, 이걸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다시 27년간 또 다른 문짝을 하나 만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가? 피렌체 정부는요, 한 사람에게 문짝 하나를 만드는데 21년?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짝 만드는데 27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작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문이었다. 이것이 피렌체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만약에 경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그냥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피렌체가 어떻게 패자를 다시 등용시키는지 보십시오. 패배자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갔어요. 친구 도나텔로와 함께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졌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바로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어요. 이제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성 세례 요한이 성당이 성 세례 요한 세례당이 보이는 사진인데요. 피렌체가 왜 르네상스를 태동시킬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패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비록 패배자였지만 그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이제 그는 로마로 갔어요. 이 판테온 건물,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죠. 이 위대한 건축물을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보시면은요, 기가 막혀요.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야, 고대 로마에서 이런 조각이, 이런 건축물이 완성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피렌체가 패배자였던 브루넬레스키에게 기회를 주어서 브루넬레스키가 이 판테온에 가서 고대 건축물을 연구를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코지모 데 메디치라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로마에서 돌아온 브루넬레스키를 영접하고 그를 격려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바로 선한자의 휴식처라는 세계 최초의 고아원 로지아, 앞에 현관이죠. 현관을 만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렌체에서 재현된 고대 건물 제1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피렌체 사람들은 코지모 데 메디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라 그래도 바로 이 두오모의 도움이죠. 무려 400만 개의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니 지금 시점에서 볼 때도 건축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작품의 비밀이 풀리지 않은 작품입니다. 400만 개 벽돌을 아무런 주추도 기둥 없이 이렇게 한 곳으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양쪽으로 지금 보시는 이 벽면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기 제가 오른쪽에 이 보이는 사진이 제가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벽면이 있어가지고 서로 장력으로 잡아당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을 때는요, 그냥 쌓으지 않고 이게 지그재그로 쌓아 올렸어요. 지그재그로 쌓아 올리면서 힘을 받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뼈대가 있죠. 건물에 뼈대를 두어서 건물을 다시 위로 당기는 그런 힘을 버티게 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피렌체 가시면은요, 그 두오모의 돔 바로 밑에 브루넬레스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상으로. 자기가 만든 그 돔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피렌체가 브루넬레스키를 이제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 브루넬레스키는 산토 스피리토 성당,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산 로렌조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죠. 보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양식의 특별한 기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동일한 것을 반복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죠. 이런 메디치 가문의 성당을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이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주었던 피렌체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실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메디치 가문을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술가를 후원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코지모 데 메디치입니다. 제가 이미 메디치 가문의 설명을 할 때 코지모 데 메디치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현자였고요, 15세기 최고의 이탈리아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기획함으로써 사실 르네상스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 이제 치닫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1439년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39년도에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코지모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고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회의냐? 피렌체에서 열렸기 때문에 피렌체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피렌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동방 비잔틴 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두 집단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원수였기 때문이죠. 11세기에 서로 파문을 했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뿐만 아니라 4차 십자군 때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친 것이 아니라, 무슬림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죠? 바로 동방 비잔틴 교회의 수도격인 콘스탄티노플을 치게 되죠. 그래서 전쟁까지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였어요. 그들의 사상체계는 완전히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라틴어를 사용했죠. 이쪽에는 사제가 결혼을 하고 이쪽은 사제가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상의 차이가 현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의 위대한 점이고요. 이 비밀이 바로 르네상스를 푸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러분께 12세기, 3세기 중세 말기를 설명해 드릴 때 어떤 사상가가 그 시대를 주도했다 그랬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주목한 사람일까요? 현상의 세계를 주목한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로 사고해 볼까요?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제 키는 몇 센치?
이 폭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입니다. 그 관찰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방 비잔틴 교회의 플라톤주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중요했느냐? 플라톤주의적 사고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다고 봅시다. 컵에 물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걸 우리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에 있는 물을 뭐라 그러죠? 한강 강물이라고 그러죠. 저 경포대 앞에 있는 바닷물을 보고 우리는 그걸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컵의 물과 한강에 있는 물과 바닷가에 있는 물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사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사고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바로 그 사상이 동방 비잔틴 교회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이 차이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르네상스가 진짜 피렌체에서 꼽히기 위해서는 현상의 세계를 주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 사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동방 비잔틴 제국의 대표단을 무려 700명을 자비를 들여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피렌체 사람들이 처음으로 플라톤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이요, 모두 43권의 책을 썼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국가, 법률 이런 책을 썼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요, 플라톤의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플라톤의 전집을, 그리스로 된 전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때 피렌체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을까요? 바로 플라톤의 전집이 들려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게 선물로 바쳐집니다. 자, 이 선물을, 플라톤의 전집을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으로 유럽 지성사의 플라톤 사상의 전모가 이제 유럽에 소개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상 체계가 만났다는 것이죠.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이 충돌의 와중에서 르네상스의 최고의 스타,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화가, 최고의 건축가가 탄생합니다. 누구죠? 미켈란젤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요,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일개 장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플라톤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상이한 사상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고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던 또 다른, 전혀 다른 생소한 그런 사상체계가 충돌할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문화가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작품이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을 다시 말하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뜻입니다. 네.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열었죠. 그것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상이 서로 나눠졌을까요? 자, 잘 아시죠?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위로 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플라톤입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하고 현상의 세계를 보러 간 사람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월과 현상이 만났을 때, 그것이 서로 충돌했을 때
새로운 학문이,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르네상스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명작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프리마베라입니다. 프리마베라, 봄이란 뜻입니다. 봄. 우피치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 봄을 관장하는 비너스가 지금 정원에서 이렇게 봄을 관장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작품은 오른쪽부터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푸른색의 신이 제피루스입니다. 서풍의 신이죠. 서풍의 신이 바람을 붑니다. 후 하고 부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여인이 몸에서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로라라고 해요. 몸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미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메르큐리우스죠. 머큐리라고 그러죠. 머큐리가 이제 카데우스의 지팡이로 봄을 재촉하는 봄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 15세기 후반에 그려지게 됐을까요? 역시 플라톤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 소개된 플라톤주의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플라톤주의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봄을 관장하는 비너스가 생명을 부여하고 서풍이 불면은 그 서풍에 의해서 봄꽃이 피어나고 대지와 공기와 바다, 그 산미신을 표현하겠죠? 그 산미신이 춤추면서 새로운 대지의 봄을 기약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이 다시 도입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편만했던 그 지역에 새로운 사상, 현상의 세계를 주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초월을 중시하는 플라톤주의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르네상스는 최정점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를 정리하게 됩니다. 최고의 완성자였다는 것이죠. 종결자였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참 오래도 살았어요. 그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90노인으로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조형예술의 3대 장르를 모두 통일합니다. 건축, 회화, 조각. 이 세 분야를 모두 이 사람이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카프레세라는 곳인데요.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공정인이었습니다. 공정인.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공정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산업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초기 단계가 그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공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직업이 보장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공정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극이 닥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여기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유모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피렌체로 떠나고요. 자기가 혼자만 남아서 어머니 없이 유모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깨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이 자기 양아버지 격이 되는 이 석공이 돌 깨는 모습을 지켜보았겠죠. 제가 이 세티냐노라는 마을에 가봤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아마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그 성당을 갔을 거예요. 그죠? 제가 가보니까 누구의 작품이 있느냐? 이 세티냐노가 배출한 그래도 뭐 피렌체의 이 유명한 예술가보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이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데시데리오 다 세티냐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성은 모자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안고 있죠.
어머니를 여있던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에서 저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져요. 자, 나중에 이제 10대쯤 됐을 때 미켈란젤로가 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피렌체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렌체에서 생산되는 많은 성 모자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작품입니다. 필리포 리피의 작품이고요. 루카 델라 로비아라는 사람의 석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어머니와 아들이 뺨을 맞대고 사랑을 확인하고 있죠. 모자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 저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10대 한 19살쯤 됐을 때 조각한 겁니다. 그때 여기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의 성모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봐야죠. 그죠? 근데 아기를 안 보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가장 슬프게 조각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피에타일 것입니다. 그죠? 이 피에타를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슬픔 속에 있다.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을 조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왜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인류에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술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그 비밀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많이 보셨죠? 천지창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름이고요. 원래 작품의 이름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전장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티나 전장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4년 동안요. 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인들 보고 야, 여기 붙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4년 동안 고개를 끄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4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4년 동안.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 다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게 프레스코화는요. 산화 칼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프레스코는 어떻게 그러냐면요. 벽을 긁어내고요. 거기다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 그러면은 이게 마르겠죠. 수성입니다. 수성. 마르겠죠. 그러면은 그 마를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그리면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씁니다. 너무 늦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프레스코는 잘못 그리면은 50년을 못 넘겨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작품을 혼자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수를 고용했다. 물론 조수를 고용했어요. 이렇게 뭐 반죽 비비는 사람들 뭐 이런 고용했어요. 근데 실제 그림은 자기 혼자서 그립니다. 처음에 고용했다가 4명을 고용했다가요. 다 추천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다 추천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2번 놀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는 인류가 그린 가장 위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놀라셔야 돼요. 2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놀라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많으시죠? 사진 찍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 찍게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찍었습니다.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특별히 허락을 받고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당에 금이 갔습니다. 1508년에 천장에 금이 갔어요. 그때 교황님이 누구냐?
바로 이 성당을 건축하신 식투스 4세의 친조카였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식투스 4세의 친조카였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야심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삼촌과 자기가 교황으로 있는 이 로마를 세계 최고의 예술 도시 피렌체나 베네치아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 3명을 로마로 모두 소원합니다. 자, 건축에는 누구였을까요? 브라만테였습니다. 조각에는 당연히 미켈란젤로였죠. 미켈란젤로 이미 다비드를 완성했고 피에타를 완성했기 때문에 최고는 미켈란젤로였죠. 자,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3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삼촌이 만든 성당이 금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브라만테 장래가 건축 책임자니까 자네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보게. 그랬더니 이 브라만테가 나쁜 인간이었어요.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뜨기 위해서,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황의 시선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를 음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황님, 제가 이거 금 간 것 제가 수선해 드릴 텐데요. 이 미켈란젤로 이 양반 대단한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재에게 그림 하나 그리게 하시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나는 조각가야. 이 사람 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림이 필요하면 라파엘로 얘 있잖아. 얘한테 시켜야지. 왜 내보고 그래? 이 사람이 지금. 그랬더니요. 그것을 듣고 있던 교황님께서 저 앞에 지팡이 보이시죠? 지팡이를 딱 짚고 미켈란젤로를 한 대 톡 때렸어요. 야! 네가 올라가서 예수의 12제자를 그리라.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번에는 교황님을 향해서 딱 찌려보더니 교황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황님이 지금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시면은 제가 이 세상 어떤 화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라파엘로 같은 애송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림을 내가 그릴 자신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뭘 그릴 건데? 약간 기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님께서 그래 좋아 그려봐. 기가 죽었어요. 사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밑에다가 커튼을 쳤습니다. 왜 커튼을 쳤을까요? 못 보게 한 것입니다. 교황님이 그것을 보면은 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자, 무엇을 그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것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화면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저 중간 패널 보이시죠? 중간 패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느님.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해와 달과 식물을 만드신 하느님. 천지창조의 과정이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하느님. 네 번째, 아담의 창조입니다.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드신 겁니다. 이브의 탄생. 그런데 이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한 대 후려 패가지고 추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제가 뭘까요? 천지창조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혼자서 고개를 꺾고 허리를 꺾어서 그렸던 그 그림의 주제는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 여러분, 위에 천장을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이번에는 바오로 3세 교황의 중으로 받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벽면을. 주제가 뭐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 위에는 신약 성경의 심판, 밑에는 벽에는 뭐죠? 구약 성경의 심판입니다. 위에는 물의 심판, 밑에는 불의 심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켈란젤로가 심판의 의지를 바티칸의 제일 중요한 시스테나 예배당에 그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가 교황청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어요. 이 타락한 교황청을 향해서 신의 뜻을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미켈란젤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저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일 듣기 싫었어요. 왜?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경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파라곤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곤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미래와 경쟁하면서 이런 놀라운 작품을, 르네상스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조각의 파라곤입니다. 다비드상이에요. 키가 5.5m입니다. 50톤이었습니다. 50톤. 여러분, 50톤의 무게가 저 다리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계산을 잘못, 조금만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부러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을 완성했을 때 조르조 바사리라는 세계 최초의 예술사가가 1550년에 예술과 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조각이란 예술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다라는 겁니다. 더 반대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수입니다, 하수. 5.5m의 대리석이 서 있다니까요. 눈에서 불꽃이 팍 튑니다. 저 손 있죠, 손. 밑에서 보시면요. 손이 금방 해도 돌멩이를 확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움쩍 놀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그림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조각가가 화가와 경쟁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작년 겨울에 저 그림을 보러 갔어요. 제가 몇 번 봤겠습니까? 한 50번은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옆에 의자가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의 시스테나 예배당에서 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켈란젤로는 36살 때 인류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50이 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요. 아니, 파라곤을 추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업무와 과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기느냐.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저것은요, 그림이 아니라 저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어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몇 살 때 죽었다 그랬죠? 89세에 죽었어요. 어이구, 오래도 살았어요. 에?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었을 때 그의 나이 89세였는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완성하다가 죽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의 그 대성당 누가 설계했나요? 미켈란젤로 겁니다. 89세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89세 때
90 노인이 저 작품을 인류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켈란젤로처럼 살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랑 경쟁하십니까? 여러분 경쟁자 있으시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구랑 경쟁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고수들은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경쟁하지. 왜? 경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미래와 경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파라곤을 추구할 때 그 파라곤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미래와 경쟁하시는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미켈란젤로의 좌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는 미래의 나 자신과 경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과 경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청중 여러분들과 지금 TV를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8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